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조금 전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4시 13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접견 금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엔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도 구치소에 보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또 한 번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또 압수수색에도 나섰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기록이 삭제됐던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비화폰 삭제 지시의 실체와 전달된 과정 등을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게 남북 간 교전으로 이어졌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쳤을 수 있고 무인기를 침투시킨 과정 역시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어제까지 드론작전 사령부와 김용대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내일 김 사령관 소환을 앞둔 만큼 자료를 분석하며 조사 방향을 설정해 나갈 거로 보입니다. 네, 또 최상병 특검은 수사 외압 과정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오후 3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내일 오전 10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최상병 사건 자체의 수사 과정은 물론 이후 기록이 이첩됐다가 회수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다거나 직접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의혹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조사를 통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반을 짚어나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이른바 명태균 의혹의 제보자 강혜경 씨가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원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강혜경 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네, 강혜경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입니다. 강 씨와 변호인단은 오늘 특검에 명 씨의 PC와 강 씨 소유 하드디스크, 또 여론조사 분석 자료와 계좌 거래 내용, 김영선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영장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재판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증거범리로 다투어서 혐의를 피해 나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네, 앞서 특검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현재 김 전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어제 김건희 여사 집사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발부 전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가 지난 4월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어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장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등 기업 최고 경징 4명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 가운데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출석이 어려워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도 오늘 오전 특검에 들러 내일 김 창업자의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회사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에 부정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했지만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김건희 특검 사건이 이외에도 많은데 다른 수사 상황들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의 구속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선 어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던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요. 오늘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부 서기관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체 감사 결과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자료 일부가 삭제됐던 사실을 공개했는데 해당 서기관을 통해 자료 삭제 배경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어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계자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희진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논문 표절 의혹, 또 자녀 조기 유학 논란 등이 불거진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섰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현재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눈길이 쏠리는 건 역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시작부터 자료 제출과 증인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논문 표절, 연구 부정 의혹이 집중된 시기는 제외한 채 최근 자료만 제출했다며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 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진 사퇴해서 그렇게 성공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에게 짐이 되지 않게. 아울러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등 증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출석 요구서 발송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료 제출률이 95%를 넘는다며 역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높다고 맞섰습니다. 또 증인 문제를 두곤 연구윤리위원회 독립성을 이유로 들며 야당의 여당이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숙명여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가지고 우리가 연구윤리위원장을 계속 증인으로 했을 때 그분이 성명불상이었어요. 질의가 시작되자 이 후보자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의지가 워낙 강해서 어쩔 수 없었고 부모 동행 없이 보내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면서 실수였다는 겁니다. 다만 논문 관련 의혹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점엔 사과하면서도 표절 등 의혹의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간 연구윤리 관련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새로운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을 확인해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건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 후보자가 총장으로서 민원의 대상이지 실제 행위의 당사자는 아닐 수도 있다며 바로잡아달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정 후보자 청문회에선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공소 취소가 되는 게 맞단 과거 후보자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 지적에 후보자는 공적 책임을 다할 후보자로서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장관 지명 전의 발언이라고 물러섰습니다. 또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영훈 후보자 청문회에선 과거 방북 문제와 더불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질의가 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청문회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부터 보면요. 이른 저녁 정회됐던 청문회가 결국 속개되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위병으로 8개월을 더 복무한 일을 두고 야당은 영창에 갔느냐며 병적 기록을 요구했지만 후보자는 행정착오라고 맞섰고 끝내 증거인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자정을 넘어 자동산회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에선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긴 애매하다는 후보자 발언에 야당 의원들 반발이 쏟아졌고 결국 부적절한 표현에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원전을 둘러싼 후보자 입장 변화를 두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슈퍼위크도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여야 신경전도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아침회의에서 원내대표 차원은 없었긴 하지만 대신 최고위원들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야당의 발목 잡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맹공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한 후보자까지 발목을 잡아서 이 수치스러운 당 지지율을 극복하려는 전략이 과연 먹히겠습니까? 다만 애초 전원 통과를 목표했던 민주당인 만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그제 청문회 뒤에도 보좌진 갑질 논란 여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강 후보자가 충분히 의혹을 소명했고 아직 낙마할 만큼의 사유가 있진 않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대통령 사유물이 됐다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도 남겼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후보자들이 자료를 내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인천환경공단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인천 맨홀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쯤 수사관 등 5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해 3시간 넘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6일 인천 병방동 맨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부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공단 관계자 3명과 나머지 하청업체 대표 4명 등 7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걸로 보입니까?
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우선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관련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단과 계약한 용역업체는 따로 있었고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이 하청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은 과업 지시서에 하도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실과 당시 작업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공단이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는 도급인으로 판단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환경공단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서해상에 강력한 비구름대가 점차 내륙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간당 50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거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어제부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고요? 네,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하면서 들어오는 강력한 비구름대가 본격적으로 비를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크고 넓은 비구름대가 서해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이 영향권 안에 들어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오늘과 내일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은 200mm 이상, 강원과 호남 서부는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는 50에서 150mm, 호남 영남에는 20에서 100mm가 내립니다. 비는 모레인 금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요? 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을 뿌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통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오늘 오후부터 경기 남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 경기 북부는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충청권과 전북 서부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경기도와 서울, 충청, 인천과 세종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인 12시를 기준으로는 충남 아산과 예산, 태안, 당진, 서상, 홍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순간초속 15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도내 전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전점검과 예찰, 위험 상황 발생 때 선제적 사전대피 등을 적극 권고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야영장 같은 침수 우려 시설을 사전 통제하고 반지하 주택이나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에겐 사전 대피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북 포항시 죽장면 도로에서 산이 무너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큰 바위와 흙 500여 톤이 도로로 쏟아져 약 50m 구간 통행이 모두 막혔습니다. 또 전신주와 전선이 손상돼 죽장면 가사리와 상옥리 일대 등 일대 3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가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포항시와 소방당국 등은 중장비를 동원해 30% 정도 복구를 완료했고 오늘 안에 임시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붙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 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진 사퇴해서 그렇게 성공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에게 짐이 되지 않게 결정을 내리리라고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후보님, 충남대 저거 요청한 자료 아실 겁니다. 저희 6명 이름으로 고발장을 준비했으니 오늘 오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잘 가리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주장하실 때 흔들었던 자료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개인정보 식벌해서 충남대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또 여당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야가 공수가 바뀐 것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지금 질의 분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달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자료 제출 여러 가지 제출했을 때 그 당시 여당 의원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무 과도한 자료 제출이다. 우리의 공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어요. 다 가로막았지. 그러면 그게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자, 일단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청문회가 사실 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포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에게 국민의힘의 모든 포화력이 집중되는 것 같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을 쏟아져 내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얘기도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이제 공격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은 청문 후보께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로 시종일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녀 유학 문제라든지 소신껏 보건 국민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도 나름대로 논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거의 주요한 질의자들이 대학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강선우 후보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질의가 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나 아주 전문적인 질의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좀 부드러운 표정, 또 어투도 좀 그렇고요. 그렇게 좀 질문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오전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 정서상으로는 논문 표절보다는 보좌관 갑질이 훨씬 더 감정적으로는 더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와 그래서 비교해서. 월요일에 여가부 장관 후보 청문회와는 좀 더 오늘은 좀 조용하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외관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은 다 자기 변명 내지는 어떻게 보면 오늘만 넘기면 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수적으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훨씬 더 이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또 잘 방어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자료 제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명의 지금 의원들의 질문이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오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청문회장에서 좀 더 이런 논문 표절 부실할지 여러 가지 좀 지금까지 나타난 의혹 관련한 그러한 추가적인 또 질의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무조건 보호하고 봐주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문수 의원 말씀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말하자면 청문위원장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떤 사과할 건 사과하라는 식의 조금 객관적 거리두기를 민주당 의원들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표절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범학계의 이제 국민검증단에서 150개 논문을 본 결과 16개의 논문이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전교조조차도 이진숙 후보자는 후보 자격,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이제 자질 미달이다. 그래서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표절이 아니다, 맞다, 이거를 지금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모든 논문을 다 보이고 어떤 부분이 표절이고 어떤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것으로는 말로써 넘어가는 이런 것이고, 왜 그러면 그 16개 그 연구 윤리 위반이 나왔는지,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충남대 총장으로 선출될 2019년 당시에 충남대 내에 이제 연구윤리검증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을 했던 교수가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기획처장이라는 핵심 요직으로 발탁됐다. 지금 오늘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이 채택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그 송달 과정에서의 좀 이런 미비로 인해서 오늘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모 교수라는 분이 나왔다고 하면 훨씬 더 본인의 말보다는, 또 어떤 청문위원들의 어떤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표절 부분에 대한 좀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걸 보면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나와서 이것이 그 당시에 2019년 총장 취임 당시에 충남대 자체적인 검증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줄 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피하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하루로 이루어지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표절이다, 아니다, 이것을 본인이 그렇게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저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오전 청문회를 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했고, 이제 이진숙 후보자 본인은 여러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문연구원을 또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서 1년 뒤에 유학을 가면서 그런 1년 반씩이나 뒤로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중3 2학기에 그러니까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된 건데요.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회에서 그간 연구 윤리 관련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길 희망합니다. 지금 진선미 의원님께서 이제 해명할 건 해명을 따로 하더라도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게 사과를 하면 끝인 거냐라는 비판이 좀 제기될 수 있고, 과연 이 사안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을 검증하는데 좀 잣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냐라는 의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이니까 굉장히 다른 뭐 부처 장관 같으면 모를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기 자녀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외국 유학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상당히 결격 사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본인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점들도 뒤늦게나마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뭐 쭉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청문회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이제 교신 저자냐 제1 저자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김민전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지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것을 교신 저자로 하지 않고 일저자로 하느냐. 물론 교신 저자냐 일저자냐에 따라서 학자들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저자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물론 일반적으로 이공계가 교수하고 학생이 같이 공동 연구한다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일반 연구가 아니고 만약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라면 그 학생이 문제거나 이 교수가 문제인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개인의 창의력을, 저도 박사학위를 벌써 30년 전에 땄습니다만은, 학생의 학위를 위한 논문이잖아요. 예, 그것은 학부나 뭐 석사 같은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은 그 박사를 따는 사람의 개인의 독창성을 심사받는 것을, 그걸 공동 연구에 올린다. 그것이 내 아이디어였다.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교수의 아이디어로 박사를 받나?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현재 충남대학교 이준석 후보의 그 경력을 보면 충남대학교의 우수 연구자 상을 받았어요. 그럼 충남대학교는 저런 분을 우수 연구자로 상을 주나? 지방 국립대가 다 썩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 또 하나는 사과를 하고 있으면서도 얼굴에 전혀 국민들이 느낄 만한 사과의 표정이 없습니다. 사과하냐? 사과합니다라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진정이 있는 사과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청문회가 끝나봐야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사과도 사과고 그 태도에 대한 측면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만 진정성을 느끼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내가 그 표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과를 하라고 한들 그게 진정 어린 사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절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사과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녀들의 교육 관련해서는 뭐 이것은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뭐 그것이 뭐 좀 진정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둘째 그 자녀가 중학교를 이제 다 안 마친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갔다는 것이 어떤 그런 그 법 위반인 것을 몰랐다.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부 장관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을 주관하는 부처가 이제 교육부인데요. 그런 것을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간과를 했겠죠. 그런 부분을 잘 따지고 그리고 또 세세하게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꼼꼼히 그렇게 관리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부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질을 좀 갖추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를 비롯한 또 뭐 다른 단체에서도 이진숙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열리는 그런 청문회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정성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오후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뭐 청문회 역시 쉬운 청문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 어제 강선우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결론이 좀 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기본 원칙은 뭐 두 분 다 어렵사리 청문회를 잘 방어를 하면 안고 가시겠다라는 기본 원칙은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초기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초기 검증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침에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논문보다는 갑질 의혹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굉장히 많이 이제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자기 영역 안에서 후보자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민정수석도 결국에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다른 사람을 부정을 가려내고 처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흥결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을 다 안고 가기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흔히들 말하는 세평을 해야 돼요. 보좌관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불철저한 검증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아주 세게 당의 대표한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그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비서실장과 인사 관련된 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여야의 의견들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본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국민들께 또 피해자께 사과를 했고 국민의힘당에서 제기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된 것도 있고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혹들도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두셨잖아요. 이것을 극복하고 어떤 강인한 삶을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여가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그 사퇴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걸까요? 네네. 위증 문제도 좀 그 청문회 뒤에 오히려 더 크게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소명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질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강선우 후보자. 어제는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갑질의 영역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자, 일단 백승하 의원 같은 경우는 여가위 소속 의원이고요. 일단 청문회 현장에 좀 있었습니다. 의혹이 해소됐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전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겠죠? 민주당에서 이제 자평이라 그게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여가부 장관 그 청문회에서 이제 문제됐던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계속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이제 그 처리를 부탁한 것이 이게 이제 갑질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것 중에 지속적이냐 아니면 일회성이냐 이런 게 있어서 민주당 의원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물어보고 기회를 주는데도 강선우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흐리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쓰레기 이 처리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키는 건가 보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이루어졌던 그 여러 가지 해명은 이런 뭐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을 전혀 불식시키는 못했고요. 오히려 그날 저녁에 그 언론 보도로는 이제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지역 사무실 앞에 놨으니 이것을 치우라고 그 지역 보좌관에게 연락하는 그런 문자가 공개될 정도로 어떤 이런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은커녕 오히려 의혹에 대한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위증했다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 거기에 지금 어제 저녁에 또 나온 보도는 지역 사무실에 에서도 무슨 그 임금 체불로 인해서 좀 진정이 된 것이 나왔다.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저도 의문이거든요. 임금 체불이 지역 사무실에서 이제 일어났다고 하면 어떤 관계였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제 체불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의혹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이게 본인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취지로 남편의 차를 이제 운전했던 사람이 제대로 더 과도한 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지역 사무실에 채용된 사람이 왜 남편 차를 운전하는지 이게 고용을 누가 한 것인지 도대체 이 해명이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더 까면 깔수록 의혹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퇴직한 면직 처리된 이 보좌관의 지금 취업 방해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의 의원실에서 면직 처리된 그 보좌관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방해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2차 가해뿐만 아니라 더 심한 갑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어떤 그런 그 뭐 업무적인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강 후보자인 경우에는 정말 이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후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문회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들이 오히려 더 짙어지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요. 원내대표를 만나서 많은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뜻을 지금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직까지 뭐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아마 후보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청문회의 그 대응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먹을 것이었는데 내가 뭐 그래서 가져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 뒤늦게는 또 쓰레기를 뭐 이렇게 치워달라는 그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했던 해명 자체가 결코 자기 문제를 방어하지 못했고 또 솔직하지도 못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가 아마 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특히 갑질 논란이라든지 또 민주당 보좌진들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의 사항들이 여러 가지 걷잡을 수 없는 증인들이 나오고 있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자진 사퇴가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대통령실을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본인의 뭐 부족함을 언제 할 수 뭐 얘기를 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버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 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그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실도 오늘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를 하고 있는데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뭐랄까요? 좀 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또 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권리입니까? 예, 구속 적부심 청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절차로는 현재로는 구속 적부심이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 청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을 때도 그 이후에 체포 적부심 또 적부심 청구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조사는 제대로 안 받고 지금 뭐 적부심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저는 논리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결론은 이제 이 정부가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그런 목적을 이미 다 찍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아직도 안타까운 게 대통령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면 같은 주요 동사자들의 실제로 정언들도 바뀌고 있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 보고 그런 책임의 어떤 태도는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짧은 시기에 구속조차도 안 받겠다, 수사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본인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전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이제 분위기를 보자면 지금 윤 전 대통령도 오늘 그 모스탄이라는 교수를 원래는 접견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내란 특검에서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요. 이 모스탄이라는 인물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월요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 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일명 윤 어게인 조직 발대식이 있었고 또 어제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전한길 씨가 또 참석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국민의힘에 좋겠습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의 이제 개인적인 의정 활동이고 이제 거기에 뭐 누가 이제 연사로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의원들의 본인의 뭐 권리이자 책임으로 하고 있는 의정 활동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향점에 따라서 토론회랄지 아니면 연사 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지금 그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탈당을 하신 상태이고 그리고 또 탄핵 또 인용이 된 상태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또 선거의 결과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국민의힘이 나아갈 그런 바람직한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에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좀 더 혁신적인 좀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우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지역에 비가 현재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산과 예산, 태안, 당진, 서산,
홍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후 2시고요.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강하게 유입되면서 호우특보가 수도권과 강원, 충북, 전북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졌습니다. 호우와 관련 소식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빗발이 거세지는 않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좀 산발적인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인 곳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이 어딘가요? 그 비가 시작된 게 지난 월요일이죠. 3일쯤부터 비가 시작됐는데 잠시 주춤하다가 오늘 다시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은 전라도 서쪽인데요. 전라북도 군산 말소라는 곳에 시간당 9mm의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연산에도 9mm. 그래서 호남 서해안 지방으로는 5에서 10mm, 시간당 한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는데 장대비라고 볼 수가 있죠. 붉은 비추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름이 지금 서쪽에서 잔뜩 몰려오고 있는데 호남과 충남 서해안 쪽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 또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 아산과 예산 등 6개 지구에는 이미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예. 그 밖에 경기도 남부와 서울, 그리고 강원도 영서, 그리고 충청북도, 충남의 남부, 그리고 전라북도의 북부 이쪽에는 호우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호우주의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시간에 한 3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6시간에 90mm 이상 비가 오거나 12시간에 110mm 비가 오는 경우를 이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비가 예상이 되니까 호우주의보의 예비특보가 내려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의 섬 일부, 섬에는 이제, 강풍주의보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서해에는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 서해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바람과 높은 물결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언급해 주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와 더불어서 바람까지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특히나 산불이 크게 났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그 산사태 피해도 지금 걱정인데 그 지역의 지금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구름이 몰려와서 지금 서쪽 지방을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동쪽으로는 이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비구름이 오늘 이제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오늘 오후, 그러니까 밤부터 내일 새벽, 밤에 아주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내일까지는 주로 중부와 충청도 지방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서쪽 지방에도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경기 남부에는 최고 200mm, 그리고 충남의 일부 지방에도 역시 200mm 넘는 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의 내륙, 그리고 남부 이쪽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라권과 경북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비는 야간에 많이 쏟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 비가 많이 오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나 또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야간에 비가 강하게 내리는 이유는 낮보다는 기온이 좀 떨어져서 불안정이 아주 심해지고, 그러니까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려면 찬 공기가 내려와서 더운 공기를 더 올려줘야 되는데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런 불안정이 심해져서 강한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수증기가 쉽게 응결이 돼서 비구름으로 발달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야행성 호우, 이번에는 야행성 호우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집중되는 시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부와 충청도, 전라북도 일부 지방에는 오늘 밤에서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가 중국에 오지만
모레는 다시 전국적으로 또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모레는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는 지리산과 부산, 그리고 경남 남해안에 최고 2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비가 오면서 그래도 더위가 일단 한풀 좀 꺾인 모양새인데 비가 그친 뒤에는 이전 같은 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이번 비가 일단은 내일 모레까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예. 주말까지는 조금 비가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비가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가 오는 이유가 지난주까지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잖아요. 지난주 폭염에 영향을 주었던 더운 공기들이 잠시 물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 잠시 물러나 있는 상태의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고기압이 다음 주에는 다시 확장을 하면서 중부지방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더운 공기가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시 열대야도 시작되고 낮 기온이 33도로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 폭염이 시작되면 앞으로 이제 8월까지도 이런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발달한 태풍이 와서 강한 비를 뿌리지 않는 한 이런 폭염은 8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은 여름 기간이 남아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도 폭염이 이어졌거든요. 해안의 해수면 온도, 바다도 더워지면서 해수면 온도가 높게 올라갔고 이 높은 해수면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늦은 겨울까지 이끌어낸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올해도 9월에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날씨 형태가 일정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지난 5년 동안의 여름 날씨, 장마 날씨가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늦더위가 있다고 해서 올해도 늦더위가 꼭 이어진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분명한 것은 여름철에 폭염과 폭우가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우가 이어지다가도 또 갑자기 이제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확장하면 폭염이 계속되고 폭염이 이어지더라도 갑자기 발달한 기온이 나가서는 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형태가 백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폭염과 폭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실은 주의할 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 상황이라든지 또는 물길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은 물길을 좀 빠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이게 비가 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잠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번 비의 특징,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비의 특징은 비가 아주 좁은 지역에 그리고 강하게 짧은 시간에 내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잠시 그쳤다고 해서 비가 그친 게 아니고 또다시 강한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는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따라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곳은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강한 비가 예상될 때는 아주 안전한 그런 운전 같은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한 바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시설물이 이렇게 날려서 유착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묶어두시고요.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력이 나빠지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대비를 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비는 아무튼 내일까지 중부와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 많이 오겠고요. 모레는 또 남부지방 중에서도 남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 특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한 비바람에 대한 대비까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하늘을 가득 메웠던 러브버그는 예고한 대로 이달 중순에 접어들며 사라진 듯하죠. 그런데 이맘때쯤이면 기승을 부리는 모기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질병관리청이 매일 전국에서 채집되는 모기 수로 집계하는 모기지수. 지지난주 국내 모기지수는 319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3년간 같은 시기의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먼저 갈수록 뜨거워지는 날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도는 26도에서 30도인데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견디기 어려웠을 거로 보입니다. 강수량이 적었던 이른바 마른 장마도 모기 퇴치의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보통 물 웅덩이에서 알을 낳는 습성 때문에 번식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에 내리는 비, 모기는 반길 것 같습니다. 진짜 모기철을 앞두고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병관리청이 모기 지수에 민감한 건 모기가 각종 감염병을 매개하기 때문이죠.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장마를 앞두고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특히 비온 뒤의 습한 날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기를 피하기 위한 팁 몇 가지 살펴볼까요? 모기는 자신이 앉으면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피하는 반면 붉은 계통 옷을 좋아한다고 하고 후각이 발달해서 채취로 먹잇감을 찾는다니 자주 씻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허브나 민트 향은 싫어한다고 하니 퇴치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마약을 밀거래하고 투약한 14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비타민 등 영양제인 척 마약을 밀반입해서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고 거래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담벼락에 무언가를 숨기고 골목 후미진 곳을 촬영합니다. 마약 유통책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숨기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1년 반 넘게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한 건 던지기 하는데 보통 한 2만 원 받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한 만 원 정도 더 쳐줍니다. 이 가운데 A씨는 5차례 걸쳐 비타민, 칼슘 같은 영양제로 위장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제 택배로 받는 수법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하고 구매 대금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로 환전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매수자에게 받은 13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판매책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입건했습니다. 일당에게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9명도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을 모두 송치한 경찰은 4만 7천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시가 40억 원 상당의 케타민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4억 2,2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내일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근본적 회복력을 잃었다는 평가 속에 사법 리스크를 털고 다시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월 부당합병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3자 회동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에서 자동차, 전장 부문 협력을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인수합병의 장으로 불리는 미국 선밸리 컨퍼런스를 마치고 피로를 호소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AI와 헬스케어, 로봇 등 새 회사를 인수하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모두 국정농단 이후 리더십을 잃은 10년,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더 연장됩니다. 지난 10년처럼 대규모 투자 등 리더십 공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모든 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HBM과 파운드리 등 반도체 부문은 경쟁사에 뒤처진 뒤 부진한 실적을 거듭하면서 반토막 영업 실적에 주가 역시 6만 원대에 갇혀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지배구조 논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 본격적인 구조 개편 압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짓기 위한 그 지배구조의 개편이 있어야 되죠. 지금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20년간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회장이 이번엔 10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삼성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민 건강, 안전과 밀접한 집중관리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불법 수입품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바꿔 표시하는 이른바 라벨 가리 등 원산지 표시 사례가 170만 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가인증 통합마크, KC 인증 대상 품목의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입 요건을 어긴 제품도 133만 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미국의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은 지키되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바 없다면서 대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 정도 미국 내에 생산 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거라며 그런 다음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간표에 대한 질문은 의약품과 비슷하다며 덜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을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잠시 후 2시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특검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어떤 절차 밟게 됩니까? 구속 적부심 신청은 사실상 예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구속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이제 구속 상태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보고요. 48시간 이내에 신문과 이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문이 진행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놓아야 됩니다. 만약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요, 석방 절차를 밟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사정이 변결되었다, 도주의 우려가 없어졌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은 보석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속 적부심의 그 인용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결국 구속 적부심은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진 것이냐,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투기 때문에 크게 사정 변경이 있지 않았던 현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질 확률은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승산이 없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방어권 행사하는 측면에서 구속 적부심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면 결국 구속 상태에서 계속 쭉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건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피의자 현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제시해 보는 차원에서 구속 적부심 역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세 번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선다고 합니다. 구속 적부심까지 신청한 마당에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은데 이번에도 대면 조사가 불발되면 특검은 곧바로 좀 기소까지 간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조사에는 불응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목적을 생각해보면 수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의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요, 구속, 그러니까 한 장소에 인신의 자유를 박탈해서 구금해 둔다는 의미에 더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장소로 데리고 강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구인의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 구속영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실로 실제로 강제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피의자의 인신에 대한 권리는 1차적으로 교정당국이 갖고 있는데, 이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극렬하게 지금 이 조사실로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도 인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미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 적부심도 신청하고 있고, 어떤 구속 상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는 불응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카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증 같은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대면 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내지는 한두 차례 더 대면 조사를 시도하겠지만,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묵비권, 그러니까 결국 진술 거부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전격적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인 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 이런 것을 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한 의중은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잠시만요. 자,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중점을 선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특검에서 질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태우 차장이 좀 1년 만에 경로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좀 진술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경로 진술 확인됐는데 이제 해병대 수사 방향이나 이첩 판단에 영향을 준 정황 좀 어떻게 진술하실 건지. 그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죄 확정 후 참고인 조사신데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지난 7월 9일 이제 최혜병 특검팀에서 항소 취하를 함으로 인해서 제 형사사건이 무죄가 확정이 됐고, 이어서 수사단장직도 복귀를 했고, 군사경찰 병과장직도 다시 이제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9일이 이제 최수근 해병의 이제 두 번째 기일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죽음이 왜 일어났는 것인지, 또 그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 특검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모든 진실이 다 규명이 될 것이고, 또 그 책임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군인으로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소임에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나가겠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 특검에 출석한 박정훈 대련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박정훈 대련은 특검이 질문하는 것을 모두 성실히 답변하겠다면서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살필 규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로가 시작점이니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또 특검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무죄가 확정되면서 자신은 복귀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면서 국민의 응원 덕분이라는 감사의 말도 전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임주혜 변호사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은 강제구인 불이행의 책임을 구치소에도 묻겠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왔어요. 이런 구치소 책임론까지 꺼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강제 구인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사실 양측 모두 서로 좀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예.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를 지금 특검에서는 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또 인력을 그럼 보내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과정에서 일단 구속 적부심이 신청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대치 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강제 인치 자체가 좀 힘들다면서요? 그렇죠. 이 강제 인치라는 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말 그대로 나오지 않겠다, 조사실로 향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예. 어떤 인권 차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더라도 뭐 특검 측의 방문 조사 같은 부분도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특검은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예. 방문 조사 가능성은 현재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방문 조사를 한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예.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사실 결론은 동일합니다. 양측이 좀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특검 조사는 거부하면서 지금 부정선거론자인 모스탄 교수를 접견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자 특검이 기소를 할 때까지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 조치했죠? 그렇습니다. 일반 접견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오늘 오후에 이 모스탄 교수가 접견을 신청했고 이를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이제 이 부분부터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지금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을 제외한 이런 다른 일반 접견 같은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을 삭제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내란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외환죄 부분도 그렇고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삭제 지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함으로써 비화폰 서버 삭제 관련된 그런 물증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확인 가능할지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예. 어떤 뭐 휴대전화 같은 물품들을 확인하려 할 수도 있고요. 뭐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같은 부분들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결국 확인하고자 하는 지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전달받은 바가 있는지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하부 인원들에게 또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태용 전 원장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수사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통보했는데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공천 개입 수사가 본격화하면 할수록 야권 정치인들이 이제 좀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죠. 일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김현선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명태균 이른바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그 지역구에 다른 사람을 공천하려고 하면서 이른바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김영선 전 의원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것이 공천과 관련된 그런 의혹을 규명하다 보니까 야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예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자면은 뭐 공천위원장이라던가 공천과 관련된 인원들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어떤 지시사항이나 부탁, 청탁 이런 부분들을 받은 바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리라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법당도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어떤 걸 찾으려고 했을까요? 이미 지금 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이 법당은 단독 주택인데요. 지난 12월에 한번 압수수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주택이다 보니까 구조가 좀 더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 법당이 차려진 공간이 이제 2층인데 지하와 일부 방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일명 뭐 비빈의 방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정치자금법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다른 혐의들, 특히 뭐 샤넬백이라던가 뭐 샤넬 구두 같은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을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의혹으로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지하 1층과 이 2층 지역에 대해서 일명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 이런 고가의 물품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런 물품들이 확인된 바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들이 확인되진 않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이런 걸 적어놓은 장부가 있는지 이런 물증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집사 게이트와 더불어서 코바나 콘텐츠 뇌물조사 등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른바 이 집사 게이트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김모 씨가 사실상 부실 기업에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실 기업에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 결국 일종의 청탁이나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모 씨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지금 위치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자진 귀국해서 수사도 받고 있지 않아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도하는 한편 체포영장 발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귀국을 유도하고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워낙 방대한 혐의에 대해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어서요.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도 김건희 여사라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최상병 특검도 살펴볼게요. 저희가 조금 전에 박정원 해병대 수사단장이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전해드렸는데 오늘 수사 외압에 대한 어떤 내용들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결국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이미 특검에서는 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명, 이 부당한 이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항명죄로 다스려진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특검에서 이 소환 조사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위에 지휘 체계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사와 관련된 외압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던지리라 봅니다. 예. 자, 지금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그렇고 이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좀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VIP의 경로가 있었고 그 경로가 있었던 회의 직후에 실제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것이 결국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외압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일부 그 당시 VIP 경로설의 실체인 그 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이 과정에서는 VIP의 경로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아주 화를 냈다, 경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경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사 외압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로가 있었고 이후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지시사항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경로와 그에 따른 지시, 그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의 변화라는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수사를 집중하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빗줄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약 1시간 전에 충남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은 호우 예비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비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과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1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내륙에 유입되지 않은 붉은색과 보라색의 호우구름이 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빗줄기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고 200mm 이상, 강원과 전북 서부는 15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고 15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구름의 영향으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최근 잦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네, 조금 전 호우특보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비가 강해지면서 충남 북서부에 이어서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서부에도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호우주의보 발령 지역은 충남 보령과 서천, 인천 옹진, 경기 안산과 수원, 오산, 평택, 용인, 안성, 화성입니다. 발효 시각은 충남과 인천 옹진은 오후 2시, 경기 남부는 오후 3시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강하게 유입되면서 호우와 강풍특보가 점차 더 확대, 강화될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고요. 수요일 뉴스나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